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포털 메인에 중요한 기사가 등록됐습니다. 청년층의 피해 집중, 전세자금 대출 장려도 한몫했나, 이런 기사였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보증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집값이 금리의 노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와 집값 전망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가 급락에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세입자 1천여 명이 눈물의 경매행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자, 눈 뜨면 보증금 걱정, 집값 10%에서 20% 떨어지면 8곳 중 한 곳이 깡통 전세가 되더라. 자, 이 깡통 전세의 문제점은요, 임대인의 투자 결과를, 임대인의 투자 손실이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많이 가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의 부실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 업무가 중단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자본금을 확충시켜서 업무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다는 거죠. 이것이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일단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깡통 전세 사태 왜 일어났냐? 전세가 상승불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시장 왜곡을 불렀다는 겁니다. 원래 과거 전세 시장은 철저한 사적 시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 특히 허그가 전세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전세 시장의 왜곡을 더욱더 키우고, 그것이 청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드려볼게요. 전세 계약은요, 개인 간의 금전 거래입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집을 살 거야. 대신 2년간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은 임차인이 알겠어, 대신 만기 때 꼭 돌려줘야 돼. 이게 전세 계약입니다. 근데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을 항상 경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이 전셋집에 들어갈 때 위험이 없을까를 스스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공인중개업소도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전세는요, 아예 매물 등록 자체를 거절을 시켜요. 왜냐면 복비 몇십만 원 받지 하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지 하고 세입자 몇 억 날아가는 꼴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 방지 차원에서도 알아서 커트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금을 올린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와, 집값이 50% 올랐는데 전세값도 화끈하게 한 50% 올려볼까? 올려봤는데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값 급등이 전세 가격 급등과 연결이 안 됐어요. 수도권 아파트 버블 정점 시기였던 2007년 말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3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집이 없는 세입자는요, 집값 급등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지만요, 전세 가격 급등에 등 떠밀리듯이 집을 사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곡의 시작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 도입입니다. 등기가 안 되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원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자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 등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증서 줄 테니까 이 임차인, 세입자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90%에서 100% 발급된 보증서로 금융기관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이 됐어요. 자, 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 첫 시작은요, 200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 1억까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2013년엔 3억으로 확대,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 첫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사적 보증인 서울 보증보험의 한도가 5억 원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용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전세 자금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대출 받아서 그거 내세요라고 만든 정책인데, 시간이 갈수록 주거 수준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전세 자금 대출 제도 도입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지? 이거 대출 빌려서 약간 이자 더 내고 삶의 수준을 높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래 혼자 거주할 때, 미혼일 때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살다가 신혼집은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 출산 이후에 이거 빌라에서는 애 키우기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소형 면적 아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의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신혼집이나 자녀 출산 이후에 들어가는 소형 면적 아파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25평이나 34평 아파트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요, 전세 대출 금리만 낮으면은 계속 수요가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모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험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저 집 전세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업소에서 알려준 전세 매물이 영 찜찜합니다. 그때 허그가 등장해서 소중한 전세금 내가 지켜줄게, 보증료 조금만 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원리에서는요, 거래가 안 되던 전세 매물이 속속 거래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까지 전세 시세를 올려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전세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한 몇몇 사람들이 가입했던 시세가 그 동네 전체 시세로 퍼져나가면서 선량의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못 모르고 이 지역의 전세 알아보다가 원래 이 동네 시세가 이런갑다 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린다는 거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가능했던 전세 가격이 시세가 되고 전세값 하락 시 피해자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커지면서 2021년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80조 원, 5대 은행만 180조가 돼버립니다. 기준금리 변화에 전세 수요 증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180조 이자만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 넘네, 7% 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아까 수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을 땐 수요가 넘쳐나지만 이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극단적으로 올라와 버리면 수요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라는 압력에 따른 매매 가격 추락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없던 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역전세자라는 서적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요, 2013년과 다르다. 원래 부동산 가격은요, 상승은 급격히 일어나고 하락은 장기간 이어지더라. 이게 2012년, 2013년 대세 하락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 지금 적용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과거를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때와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전제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지금은요, 기준금리 변화에 전세 수요 변화가 워낙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워낙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안 하고 전부 다 월세 사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기준금리가 앞으로 언젠간 낮아질 거 아닙니까? 지속성을 갖고 낮아지게 되면요, 전세 수요는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수요가 들어와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투자 수요도 같이 들어오고요, 먼저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실소자들도 뒤늦게 사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요,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과한 개입으로 오히려 버블을 더 키웠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도 더 치솟거든요. 갭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값 하락의 선량의 피해자를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층의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무엇인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될까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 관계없이 전세 관련 정책은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떴냐?
전세 보증 축소서 확대로 말 바꾼 당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세 대출 받을 때 보증서 받고 대출해 주잖아요. 이 보증 기간마다 보증 한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요, 대출 금액의 100%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대출 금액의 90%만 보증을 해줘요. 그럼 은행에서 그 10% 정도의 위험 리스크를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세 대출 금리가 안 낮으나 보다. 야, 한국주택금융공사야, 이제부터 100%로 보증서 발급해라. 보증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 지금 정부에서요,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전세 시장의 왜곡을 부른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면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도가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보증제도 손질은 필요하다는 거죠. 공공기관의 이제 적자가 너무 누적이 된 상황이에요. 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게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곧 개편 방안이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나왔지만 저는 그것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와 다르게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 정리를 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그만큼 많고 앞으로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면 그 수요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게 매매 시장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금리 변화를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